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명대 4대 기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명대 4대 기서는 명대 장편 백화소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대에 많은 장편 백화소설이 있지만 우선 이 네 가지 소설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명대 장편 백화소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명대 4대 기서, 즉 4가지 기이한 책들인데 삼국지연이, 수호전, 서유기, 건병매 이 네 작품을 명대 4대 기서라고 합니다. 우선 삼국지연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삼국지연이는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삼국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연이가 붙어서 연이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삼국지연이가 나오고 나서 이런 유의 소설들을 연이체 소설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소설의 유형은 역사 소설입니다. 역사 연의 소설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소설의 소재로 삼고 있는 소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작자는 나관중인데 대략 1330년에서 1400년간에 생존했다고 합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대략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 작품 삼국지연의를 완성한 것은 대체로 1367년 전후라고 보고 있습니다. 태원 사람이고 호는 호의 산인입니다. 원대 말에 장사성의 막류로 있다가 명초기에 비사 등등의 창작에 몰두하였고 그 다음에 소설과 작극 등을 명초기에 창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품이 상당히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삼국지연의가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수당양조 지정, 그 다음에 잔당 오대사 연의, 삼수평요전, 그 다음에 작극으로는 풍문회와 같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다채로 보면 앞에 세 작품들은 대부분 다 역사적인 소재죠. 수당에 관한 거, 삼국지에 관한 거 하고 그 뒤를 이어서 수당에 관한 거, 그 다음에 5대, 그죠? 5대사에 관한 거, 뭐 이런 역사 연의를 참 잘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려전도 상당히 중요한 소설 중에 하나인데 또 평려전도 지었고, 예. 자, 그런데 삼국지연의는 이 나관중이 한 사람이 과연 였는가? 라는 문제가 나타나는데, 나관중은 이때까지 내려오던 모든 삼국지에 대한 이야기를 집대성하여서 전체적으로 편집해서 완성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말은 뭐냐? 이 삼국지의 연원을 보면은 우리가 그 한 정사라 쪽에서 보면 진수의 삼국지가 있습니다. 이건 정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진수의 삼국지의 배송지가 주를 다룬 거였어요. 주라는 게 그냥 간단하게 쓴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실을 거기서 다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배성지의 삼국지 주도 참고가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남조 송나라 법엽의 후한서를 참고했는데 그 중에 동탁전, 유표전, 여포전, 공융전 뭐 이러한
것들을 많이 참조한 것 같다. 그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 여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삼국지를 쓸 때 많이 인용한 것 같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당대의 변문, 삼국지에 관한 당대의 변문이라든가 송대 화본, 이건 특히 중요하겠죠. 설삼분이라고 있죠. 삼국지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설삼분이라고 그래요. 강서 중에. 그래서 그만큼 송대는 삼국지 이야기가 하나의 그 카테고리를 형성해서 계속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창작하고 윤색하고, 이것은 화본소설이라는 것은 관객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재미가 없거나 하면은 곧 도태되겠죠. 그러니까 계속 갈고 닦고 새롭게 이야기를 만들고 윤색하고 그런 작업이 계속 졌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원대에 보면 와서는 지금 남아있는 것만으로도 40여 곡의 작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게 40여 종이 되는데 아마 그 당시에는 더 많았겠죠. 그만큼 삼국지에 관한 이야기가 인기가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전상 삼국지 평화인데, 이게 원나라 지치연간에 건난의 우시가 간행한 건데, 그러니까 전상이라는 것은 그림이 있다는 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상 삼국지 평화인데, 이 전상 삼국지 평화에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삼국지의 전체 이야기의 대략적인 윤곽이 이미 이때 다 형성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가장 큰 토대로 해서 그 다음에 위에 언급한 이러한 진소의 삼국지나 거기에 대한 또는 후한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외에 민간의 전설 이런 그런 것들을 다 합쳐서 결국은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사람이 바로 나관중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자료를 참고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면은 거의 한 몇백 년 동안 수백 명이 그러한 삼국지를 완성하는데 공헌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관중이 집대성하고 전체적으로 재편집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삼국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수호전도 그렇고 또 서유기도 그렇고 이러한 세 작품이 다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한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창작한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조금씩 계속 수백 년 동안 재창작하면서 발전시킨 결과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판본을 보면은 홍치본이 있는데 이것은 가장 오래된 판본이에요. 그래서 24권으로 되어 있고 260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타고본 또는 만력본이라는 게 있는데, 이타고가 비평한 것입니다. 이타고 비평본인데 이거는 120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0회는 지금 통용되는 게 120회죠. 이때 그 대체로 120회 본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모본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이 모본입니다. 우리가 보는 삼국지연이, 삼국지 소설은 모본을 토대로 한 건데,
모부는 청대 모종강 부자가 이걸 삼국지를 다 보고 거기다 비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작을 했죠. 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손을 봤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20회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이 청대 모정광이 비평한 본이다. 모정광 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 이제 삼국지가 인기를 굉장히 끄니까 속작이 나오는데 속편 삼국지 후전 뭐 있고 후삼국 석주연이 뭐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삼국지에는 도저히 미칠 수가 없죠. 삼국지는 계속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설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내용을 한번 보면 삼국지는 한나라에서 위오촉 삼국의 분열과 그 패권을 서로 다투었다가 나중에 진나라로 통일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까지 그런 내용인데 기간을 보면 한나라 영제 중평 원년 184년에서 진무제 태강 원년까지 한 97년간 거의 100년 이야기인데 97년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마시가 진나라를 통일할 때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주요 등장인물을 보면은 유비, 제갈량, 관우, 장비, 조조, 송건, 여포, 동탁, 원소, 사마이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하고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삼국지에서 많이 듣던 사람들이죠. 그 외에도 엄청난 만큼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이런 사람들이 대체로 주요 등장인물이고 그 스토리 내용을 보면은 1회에서 33회까지는 한말의 동난과 군웅들의 할거, 그러니까 한말이 굉장히 황건적의 난으로부터 시작하죠. 그때부터 해서 군웅들이 여러 영웅들이 나타나게 되고 한 것을 이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면 조조입니다. 그래서 조조 집단의 흥기와 장대함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가장 많이 서술되는 게 조조이다. 여기에 동탁도 나오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조조가 가장 중심돼서 이 점점 세력을 조조가 넓혀가는 것들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34회에서 85회까지는 유비 집단의 흥기와 장대함을 서술하고 있는데 이때 이제 유비가 완전히 자기가 자리를 잡고 나라를 형성함으로 인해서 삼국이 세 나라 위오촉 세 나라가 정립하게 되고 서로 힘을 거두는 그런 것을 그린 시기가 바로 34회에서 85회까지입니다. 그 이제 제갈량이가 이제 3분 오늘 천하 3분계를 이제 제시를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유비가 급성장하게 되는 것이 제갈량 이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6회에서 120회까지는 이 삼국이 원래 있었던 이 삼국 유비나 조조나 송건, 위오촉이 원래 세웠던 사람들이 점점 쇠락하고 다른 2대가 넘어오고 그럼으로써 삼국은 쇠락하게 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위나라에서는 사마시가 점점 세력을 넓혀서 결국은 그 조씨 왕조를 급박해가지고는 왕권을 탈취해버리죠. 왕권을 탈취하고는
자기들의 왕조를 세웁니다. 그것이 진나라가 되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온 나라까지 통일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통일합니다. 물론 그 전에 초나라는 망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서술한 것이 86회에서 120회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대체로 한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국지의 사상을 보면은, 자, 우리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삼국지를 읽다 보면, 것이 있는데, 요걸 이렇게 딱 보면은, 조금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어떤 상황이. 그래서, 보면은 삼국지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봤던 정사 삼국지하고, 그 다음에 뭐 삼국지에 대한 그 다음에 후한서, 이런 것들도 참고를 굉장히 했다라고 했어요. 바로 그런 정사하고 그 외에 어떤 민간에서 떠도는 뭐 화본이라든가 작곡이라든가 또는 삼국지에 관한 전설, 이런 것들이 같이 결합되어서 삼국지가 이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사에서 중요시하는 것들이 거의 똑같습니다. 사상적으로 보면 육아 전통 문화와 강호 문화가 충돌하고 융합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삼국지 내에서. 이게 뭔 소리냐? 바로 육아에서 전통적인 문화, 윤리가 뭐냐면 충효절입니다. 그래서 충효를 굉장히 내세우는 그런 거하고, 그 다음에 민간 강호 문화라는 건 뭐냐면 강호의 의기입니다. 의기, 의리. 그러니까 충과 의가 이렇게 충돌하는, 그러면서 하나로 이렇게 융합되어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삼국지 사상에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삼국지가 처음 시작하는데 지금 보내는 도원결의가 나오죠. 이것은 무슨 뭐 의형제를 막 맺고 새 영웅이 뭐 이거는 강호의 이야기죠. 강호 시작할 때 강호예요. 그거는 뭐 우리가 보면 무술 소설이라든가 뭐 이런데 그죠? 무협 소설 뭐 이런데 보면 뭐 서로 맺혀서 뭐 강호 영웅들이 그죠? 형제를 맺고 술 마시고 뭐 서로 하는 거죠. 바로 그 전형적인 것이 나옵니다. 뭐 우리는 태어날 때는 다른 시에 태어났지만 죽을 때는 같은 시기에 같은 날 같은 시에 죽는다. 뭐 이렇게 하면서 술자를 나누고 형제를 맺고 하는데, 바로 그런 거는 강호의 이야기거든요. 그것이 결국 어디로 넘어가냐면 충으로 나중하죠. 그 충의 대표적인 게는 물론 유비겠죠. 유비겠는데 그러나 유비도 보면은 원래 여기 보면은 적벽대전에서 그 관우가 제갈량기가 시킨 대로 안 하죠. 그 길목을 지키고 있으면 패한 조조가 그 길목으로 지나갈 테니까 잡아서 죽여라고, 아니면 생포를 하든가 라고 하는데, 그 말대로 분명히 조조가 그쪽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관우가 맞죠. 그때 그러 했으면 잡거나 아니면 죽일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조조가 꾀를 내서 옛날에 관우를 죽이지 않고 자기 휘하에 두었다가 다시 유비가 산 걸 알고는 떠나겠다 하니까 부하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데 조조가 살려주죠. 떠나게 내버려 둡니다. 바로 그걸 다시 이야기하면서 자기한테 기회를 달라고 하죠.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 조조는 탈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조가 살죠. 그래서 빈손으로 돌아온 관우한테 제갈량이 군율을 어겼다고 해서 처형하려고 하죠. 그런데 바스는 분명히 처형해죠. 적장을 그대로 보내줬어요. 이거는 그 판도가 달라지는데, 조조가 죽으면. 그런데
유비가 자기가 의형제를 맺고 했던 의리 그 때문에 군기를 어겼던 그 법령을 어겼던 것들을 감수하면서도 그 제갈량한테 용서해 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결국 하도 유비가 간청했기 때문에 제갈량이가 그것을 허용을 하죠. 안 죽이죠. 관우를. 자, 그런 것들은 바로 이 강호의 의기예요. 국가를 경영하는데 강호의 의기로서 한 것들이 막 섞여 있죠. 그런 속에 보면 여러 가지 좀 이런 의기들이 여러 군데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도 보면은 관우가 결국은 죽게 되었을 때 이 뭐 장비라든가 또는 그 유비가 오나라와 전쟁을 하는 거 그거는 굉장히 무리수거든요. 객관적으로 봐서 이렇게 군사적인 판단으로 보면 그것은 다음의 기회에 물론 억울하고 분하겠지만은 한 나라를 이렇게 경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봐서는 가면 안 되는 전쟁이었어. 근데 무리하게 그걸 추진하다가 결국은 유비가 그 부상 있고 병들다가 결국은 백제성에서 죽게 되죠. 그런 것들이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되나라고 하는데 그건 의리거든요. 강호의 의리 문제예요. 그래서 충도 나오지만 의리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삼국지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거다. 그래서 유가의 충과 그다음에 강호의 의가 이렇게 충돌하면서 서로 또 융합되고 결합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삼국지의 사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재를 보면은 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역사적인 사건과 인물들은 사서에 놓는 것과 같습니다. 거의 부합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건, 뭐 거기에 놓은 인물들은 그렇게 부합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할까요? 좀 부차적인 인물들은 바로 이 사서하고 부합이 됩니다. 그리고 또 민간의 전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흡수를 했고, 그래서 주인물들은 대체로 보면은 이 허구적인 것들이 많이 가미가 됐어요. 자, 그래서 보면은 사실이 7%고 허구가 30%다. 그러니까 삼국지라는 소설에 넣는 그 어떤 이야기가 다 원래 실제 역사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작가가 어떤 작품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작가들이 좀 더 흥미를 끌기 위해서 허구적인 내용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가미했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너무 삼국지 소설인데 소설로 봐야지 너무 역사적인 걸로 봐서는 좀 곤란하다는 이야기죠. 인물 묘사를 보면은 그래서 대체적으로 사서에 충실했는데 맞다는 거죠. 그런데 부차적인 인물은 사서에 근거해서 사서와 부합되고 근데 주요 인물은 사서에 놓은 사실과 민간 전설을 합쳐가지고 반신 반인의 형상을 형성했다. 즉 그 영웅을 너무 신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럼 뭐 관우도 그렇고 그렇죠? 제갈량 뭐 또는 유비도 그렇고요. 그 노는 사람 조조도 그렇고 다 그렇죠. 그런 주요 인물들은 거의 뭐 반인 반신의 형상이다라는 겁니다. 플롯은 보면 역사와 민간 전설에 기초를 두었는데 촉한 중심으로 조이와의 투쟁을 그리고 있다. 조이는 조나라, 조씨의 위라는 거죠. 위나라라는 뜻이죠. 그래서 촉을 중심으로 해서 서술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특히 조조하고의 투쟁,
나중에 조비가 위나라를 세우기 때문에 위나라와의 투쟁을 그리고 있다. 요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뒤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언어는 보면은 이것이 백화 소설이냐 중국 장편 소설인데 이것은 사서의 간결하고 명쾌한 것을 개성하고 있다. 그래서 문장이 굉장히 간결하고 명쾌하다라는 건데, 그 다음에 민간의 발랄 통속적이고 생동적인 것을 흡수하고 있다. 그래서 간결하고 명쾌하면서 발랄하고 통속 생동적이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게 문헌위주다라는 거죠. 백화소설이 아니라는 겁니다. 삼국지는. 그래서 삼국지는 사실은 삼국지로 고문을 공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쉬운 문장은 깊지 않고 언어는 통속적이지 않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문장이 깊지 않은 것은 이 일반 대중을 위해서 하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장을 안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언어는 통속적이지 않다는 것은 문헌문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거는 문헌문이기 때문에 일련 소설인데 문헌문인데 고문으로 좀 써졌다 하면 이건 흥행에 사실은 상당히 곤란할 수 양면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식인들이 보기는 굉장히 좋아요. 자기 어떤 그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소설을 보고 싶다 뭐 이럴 때 보기는 좋은데, 그런데 이것이 문헌문이기 때문에 하층민이 보기에는 또 어려움이 있다 이거죠. 왜요? 문헌문으로 됐으니까 백화가 아니고. 그래서 양면의 칼인데, 그러나 쉽게 써놨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읽어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계속 뭐 영대에서 지금까지도 계속 사랑받는 작품으로 되어 있고, 많은 나라의 아시아권에서는 번역돼서 읽혀지는 스터디셀러가 되는 그런 작품이지만은, 그래서 특징은 문헌문으로 쉬운 문헌문으로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삼국지로 고문 문헌문을 공부할 수도 있어요. 재밌고 흥미있겠죠. 그런데 상당히 양이 많기 때문에 인내심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원문을 보고 읽으면 또 다른 맛이 있겠죠. 소설이라는 것, 그 원문 자체로 읽으면 문학작품은 또 다른 맛이 있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TV로 야구나 축구 경기 보는 거하고 현장에 가서 운동장에 가서 직접 야구장에서 야구하는 거 보는 거하고 그 이상의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 언어의 특징은 문헌문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삼국지의 문학적 특징을 보면은 역사 소설의 번복이가 되었다, 전범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연의해서 연의체 소설의 시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사 소설이 이렇게도 재밌을 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인물들을 보면 굉장히 생동감 있고 개성적인 인물들을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유비라든가 조조, 송건, 제갈량, 관우, 장비 다 다른 성격의 그런 개성적이고 그런 인물들을 동탁도 나오고 그렇죠. 인물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 인물들 보면 다 개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뛰어나더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장과 대비, 굉장히 과장스럽게 한 것도 많죠. 중국 사람 특징이긴 하지만,
그리고 서로 대비되는 거, 뭐 조조와 유비를 대비시키면서 어떤 나타내는 거. 그 다음에 심리 묘사가 굉장히 뛰어나고, 그 다음에 가장 또 특이한 것은 이 전투 묘사, 이 굉장히 개성적이다는 거죠. 이 삼국지는 전투가 굉장히 많은데 그걸 과연 어떻게 묘사할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될 건데 삼국지에서 전투 묘사를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흥미진진하고 그래서 그런 대량의 군인들이 그 하면서도 그런 전투를 아주 삼국지 특유의 어떤 서술 방식으로 이렇게 서술하고 있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탁월하다. 이런 묘사들이. 그 다음에 언어는 정연되어 있다. 그 이후에 되면 뭐 저쪽에 청대 모종강 본되면 더욱더 정연되죠. 좀 나간중이 그 했던 투박한 것에서 언어를 완전히 개작하면서 굉장히 정연을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언어는 좀 더 정연되어 있고 문체상으로 보면은 문언과 백화를 혼합하여서 문언은 아라고 하죠. 고아한 거, 고상한 거, 속은 속된 거, 뭐 이죠. 그래서 아속이 이렇게 융합되어 있다. 그런데 대부분 문언이고 가끔가다 백화도 좀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문언이 주도적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삼국지에서 우리가 또 하나 관심 있게 봐야 할 분야가 삼국지연의 역사관인데 삼국지 보면은 우리가 진서의 삼국지에는 위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즉 정통을 윗나라에 두고 있다는 게 우리가 연대를 왕조를 이야기할 때 진나라, 한나라 그리고 뭐야 위나라 그 다음에 진, 이 나라 밑에 서진의 진, 그 다음에 남북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위진 남북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촉진 남북조라고 이야기 안 해요. 그 말은 윗나라가 중심이다라는 거죠. 윗나라가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진수도 객관적으로 보니까 윗나라가 중심이니까 그래서 위주로 서술을 했어요. 객관적으로 봐도 총나라는 그렇게 강성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변방이에요, 변방. 변방에 있던 오나라도 여 밑에 변방이고, 그죠? 총나라는 저쪽 촉지방의 그 변방이었을 뿐인데, 객관적으로 보면요. 그 다음에 나간중의 삼국지연의에서는 촉위주로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총나라가 위주로 서술. 이거는 완전히 다르죠. 객관과 다르게,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게 이제 총나라가 위주고, 그죠? 위나라가 부차적으로 이렇게 서술되어 있다. 왜 그럴까라는 거죠. 보면은 북송대 사마광의 자치통감 역사입니다. 자치통감에 보면 편년체로 서술되어 있는데 이거 위나라의 전통성을 인정하고 있어요. 위나라라는 거죠. 위나라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남송 때 보면 주위의 통강 강목, 강목이라는 것은 요약본이라는 뜻이에요. 중요한 것만 딱 써놓으니까 그죠? 자치 통감에서 통감 강목을 주의가 썼는데 거기 보면 촉한의 전통성을 인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왜 그 작은 나라였던 촉한의 전통성을 인정하고 위의 전통성을 인정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이러한 사고 방식이 역사관이 나관중의 역사관에 영향을 주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 보면 남송도 금나라에 북송이 금나라의 침입을 받고 결국은 수도까지 옮기는 그런 치욕을 당하면서 다시 그 나라를 재건한 게 바로 남송인데 그 남송에서 결국은 그 어떤 자기들이 그 역사적인 상황에서 보면 위나라가 황제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조조가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성상으로서 대리 이 권력을 휘두른 전횡을 하는 뭐 그런 것들은 오히려 불충한 거죠. 그러다 나중에는 황제를 죽이고 그 아들이 조비가 자기가 황제가 돼서 위나라를 세웠으니까 이것은 그 당시의 어떤 역사적인 사실에서 보면 상당히 자기들이 힘을 기르고 그 해야 될 때 보면은 불충한 일이니까 주의 입장에 봐서는 위나라보다는 총나라 오히려 유비는 항상 뭐 그 한나라를 다시 세우고자 하는 같은 유씨라고 해서 그래서 촉한이라고 하잖아요. 촉한. 그러니까 여기에 더 정통성을 인정해 주는 거죠. 자기들은. 그렇다면 이 나관중도 역시 뭐냐면 원나라 말에서 그 명초의 사람이기 때문에 원나라 때 한족들이 당했던 그 이민족에 당한 그 치욕, 그때 형성됐던 대체적인 그런 것들은 아마 이렇게 촉한에 대해서 유비에 대해서 더 사람들이 그 동정하고 인정하고 마음이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전체적인 것이 이 남성주의의 어떤 그런 역사관하고 비슷하게 흘러갔겠죠. 그것이 이제 명나라가 세우면서 더욱더 그런 것들은 육아를 모태로 통치 이념을 하고 또 한족의 문화를 복원하고자 했던 명나라에서는 아마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던 역사관들이 아마 이 주위의 역사관하고 더 비슷하지 않을까. 뭐 그런 것들이 나가중도 역시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삼국 지연이를 쓸 때 촉한 위주로 쓰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그리고 청대의 모종강이 삼국 지연이를 비평하면서 새로 했을 때, 제작했을 때 보면은 이 주자학적인 관점, 이 주의의 관점에서 삼국지를 보면서 조조를 더욱더 비난하게 되고 유비를 더욱더 존중하게 돼요. 나관중이 서실 때는 조조가 했던 것에 보면 치적이라든가 잘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칭송하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대목도 있는데, 그것을 모종강은 다 생략해버립니다. 생략해버리고 조조가 나쁘고 완전 비난받고 아주 잔인하게 했던 행동 그런 것들은 다 놔두고 잘한 것은 다 빼버려요. 그래서 조조를 정말 간웅으로서 만들고 유비는 더욱더 덕 있는 지도자로 이렇게 만드는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다 이 역사관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간중의 역사관과 더욱더 강력해진 육아적인 주자학적인 관점을 가진 모종강의 역사관이 결국 지금 우리가 보는 삼국지의 형태를 만들었다. 그래서 조조를 점점 간웅으로 만들고 유비를 점점 덕스러운 지도자로 만드는데 일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삼국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수호전인데 수호전의 유형은 영웅소설입니다. 영웅소설이고 영웅소설이고 작자는 신혜암입니다. 이름은 장, 원명은 이고 호는 내암이다. 그래서 신혜암이죠. 35세의 진사에 급제하여서는 전당에서 한 2년간 관직 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에 사직한 뒤에 소주 강소 이쪽에 거주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수호전에 보면은 이 수호전도 수백 년간 많은 사람들이 이 수호전 이야기를 다듬어 왔다라고 했는데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송사에 보면 송광등
36인이 북송 선화연간에 산동에서 반란을 일으켰으나 관군에게 진압당하였다라는 한 줄이 딱 나와요. 송사 정사에는. 근데 이것이 송대에 가면은 화본소설로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수호전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설화인들이. 그게 대송선화유사 사절에 보면은 양상박, 영웅, 송강, 기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양산박에 있던 영웅이 송강이 기를 하는 것을 기록한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목이 요것에 보면은 요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직접적인 아마 이 수호전의 모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대에 오면은 수호희라고 해서 수호전에 관한 연극들이 원 작곡으로서 20여 종이 있습니다. 20여 종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게 20여 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연극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보면 양산박 영웅이 36인에서 108인으로 증가를 해요. 3배로 증가를 합니다. 더 많아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 보면은 이 수호전도 역시 삼국지처럼 수백 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마지막에 신의함이 이 수호전을 집대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호전의 판본을 보면은 4가지가 있습니다. 네, 충의수호전, 충의수호전 100권, 충의수호전서, 수호전 70회본 수호전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앞에 충의라고 되어 있죠. 충의. 요거는 빼고요. 첫 번째 충의수호전을 보면 115회인데 송강 등이 양산박에 기한 뒤 조정의 초안을 받아들여 박납을 토벌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송강 등 이러한 양산박 영웅들이 이제 양산박으로 올라오게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탄간 오리들을 공격해서 재산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뭐 이렇게 하죠. 그래 하니까 국가에서 관병을 파견하는데 진압에 실패하고 이 관병들 중에는 뭐 이쪽에 양산박에 들어온 사람도 있고 뭐 이래서 도저히 어떤 힘으로는 안 되니까 결국은 조정에서 결을낸 것이 이제 이 양산박들을 이렇게 초안해서 불러들여서 관직을 주고 그렇게 대접하는 걸 초안이라는데 그래 불려서 뭐 하느냐면 이 사람들의 그 힘을 박납이라는 그런 반란군을 진압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적으로서 뭐 이렇게 대응하는 방법을 쓴 거죠. 그래서 박납을 토벌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이야기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충의수호전이고 충의수호전 100권에는 보면은 가장 오래된 건데 100회본인데 명가정연간의 무정우 곽훈의 번번이라냐 간번 뭐 이런 이야기가 가끔 나올 겁니다. 번번이라는 거는 문장이 조금 더 많이 쓰진 내용은 같은데 문장이 좀 길거나 묘사가 좀 많거나 한 거고 간본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문장이 써진 것을 간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특징은 뭐냐면 송광등이 박납을 토집을 하기 전에 요 나라를 정벌하는 일을 추가시켜요. 요를. 그래서 이제 요를 정벌하고 그 다음에 박납을 정립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충의수호 전서는 120회입니다. 120회. 보통 100회본인데 120회인데 성계 숭전 연간의 명말의 이야기죠. 숭전 연간에 양정경이 엮은 것입니다. 충의수호전서. 근데 송광등이 요를 정벌한 뒤에 자 요를 정벌하고 그 다음에 뭐냐 전호
왕영을 정벌하는 것을 두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좀 더 이렇게 다른 반란군들을 더 그죠? 정벌하게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 충의수호전이에요. 충의수호전 전선인데 그 다음에 수호전 70회본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김성탄본이라고 하는데 청초에 김성탄이 100회본에서 송광등이 조정에 기술한 뒷부분을 삭제하여 70회본으로 만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 수호전의 원래 이야기는 가만 보면은 뭐 저쪽에 수호희라든가 이런 거 다 보면은 이 영웅들이 수호전 그 양산박에 모이는 과정이 주가 되는데 나중에 돼 가지고는 이 양산박의 뒷부분에 초안에 가서 뭐 외적들을 하고 그렇게 싸움하고 하는 이 부분은 결국은 뭐냐 원래의 의도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김성단의 뒷부분은 생략해 버립니다. 이것이 진짜 수호전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굉장히 김승달은 수호전을 이렇게 좋아한 사람이었는데 가치를 높이 평가한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뒷부분은 잘못됐다고 해서 생략해서 자기가 70회분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자, 수호전의 내용을 보면은 송광등 양산박 영웅들의 탄광오리와 사회 불의에 대한 반항 그리고 그 후 조정에 기순하여 외적을 소탕하는 것을 그리고 있어요. 뭐 이야기한 거죠. 앞에서. 근데 뭐 그 뒷부분이 이제 조금씩 판본마다 다르죠. 뭐 박납을 정벌한다 또는 뭐 그 앞에 요를 정벌한다. 요 정벌하고 뭐 또 전어와 또 그런 들을 또 이렇게 정벌한다. 뭐 이렇게 한 게 좀 다르다라는 거죠. 가장 기본이 되는 100회본을 보면은 전반에 1에서 71회까지는 108호환이 어떤 여러 가지 원인으로 도적이 되었다가 다시 양산박에 직결하는, 그 도적이라기보다는 죄를 지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시 양산박으로 직결하는 과정을 그려놨었죠. 양산박이라는 것은 기존의 기성의 사회에서 적응을 못했다. 그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도피되어 오는 곳이 바로 이 양산박입니다. 도둑놈 소굴이에요, 양산박이. 그래서 그것이 1에서 71회까지고요. 그 다음에 후반은 72회에서 100회까지는 양산박의 송강무리가 조정의 초안에 기순하게 되고 그래서 요를 물리치고 박납을 평정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서술하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108인 대부분은 전사하고 27명 정도가 생존하는데 다시 각자 흩어져서 고향으로 가거나 간신들에게 독살되거나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치게 된 것이 수호전의 전체적인 내용이다. 그죠? 자, 그러면 수호전의 사상을 보면은 딱 두 가지인데, 채천행도, 뭐 대신해서라는 이야기죠. 하늘을 대신해서 도를 행한다 라는 거하고, 하나는 관핍, 반, 뭐 이렇게 하는데, 관에서 백성을 핍박하면 백성이 반란을 일으킨다, 반항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상이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수호전에는 삼국지와 비슷하게 충과 의가 나옵니다. 충이라는 것은 국가에 대한 충성이고 의라는 것은 강호에 대한 의리입니다. 이 두 가지가 결국 앞부분은 의가 중요하게 되죠. 이 70회 앞부분, 70회 예를 드는 것까지는. 그러다가 이게 충의당을 지으면서 이 송광이 충의당을 짓게 돼요. 그렇게 하면서 뒷부분은 충이 중심이 돼서 변질돼 버립니다. 그래서 비극이 돼 버리죠.
그래서 충이라는 것은 충이당, 강호의 윤리인 의해서 국가 내지 기성 체제의 윤리인 충으로 변질하게 돼요. 계기가 돼요. 그래서 소절의 사상도 충과 의 두 가지의 대립과 거기에 대한 어떤 몰락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등장인물의 유형을 보면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소절에 하층민이 있고 지배계층이 있고 통치 세력이 있습니다. 하층민 출신들은 누구냐면 이규, 노지시, 무송 뭐 이런 사람들은 하층민인데 기본적으로 기성세에 대해서 상당한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이 굉장히 강하죠.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윤리는 을입니다. 강호 윤리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지배계층인 부류도 있습니다. 송강, 거의 중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송강, 임충, 양지, 시신, 뭐 이런 사람은 하층, 관리들, 말하자면, 하부 관리들이라든가 아니면은 통치 계급의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쪽에 좀 이렇게 귀족들이라도 시진 같은 사람, 뭐 이런 사람은 통치 세력과는 불만이 있는 그런 세력입니다. 그래서 지배 계층인데 통치 세력에 불만을 항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유교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불만은 가지고 있지만 유교적인 사고방식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윤리 기준은 뭐냐면 충이라는 거예요. 의리는 부수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양산박에 가서 지배 계층의 양산박의 을 이끄는 권력을 쥐는 사람들이 뭐냐면 다 임충했다가 나중에 송강이 가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다 이 충의를 윤리 기반으로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 충의당을 짓고 뭐 이렇게 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을 국가의 그 초안에 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사람들의 윤리적 기준이 그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통치 세력이 있는데 노준이라든가 진명, 관성 이런 사람들은 원래 통치 세력인데 이 통치 세력에 불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쩌다가 타의적으로 또는 일시적인 감정에 의해서 양산박에 들어오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윤리 기준은 충료입니다. 충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중추임이 되고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하는데 거의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왔다가 이 사람들하고 비슷하죠. 이 뭐 윤리적 육아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충효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한 세력이 되니까 이쪽의 하청에 가지고 있던 이 하청 계층들 이 사람들은 강호 출신들은 별 힘을 못 하게 되죠.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수 이렇게 되고 이 사람들이 그 대부분 그 양산박의 위쪽 권력을 다 쥐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들의 하는 걸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되는 거죠. 결국은 뭐 그래서 수호전이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수호전의 예술적 성취를 보면은 수호전은 백화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국 지연이가 쉬운 문으로 된 거에 비해서 수호전은 백화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명대 백화문학의 최고봉이다라고 합니다. 물론 뭐 백화를 더 유연하게 잘 썼고 한 거는 일상적인 언어로서 잘 쓴 거는 금병매일 수도 있지만 금병매는 사투리도 많이 쓰고 내용상 좀 그렇고 뭐 그러니까 수호전을 더 전통적인 학자들은 수호전을 더 높이 평가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인물 묘사도 성공적이다. 그래서 인물들이, 이때 소설들은 다 인물들을 다 개성 있게 잘 해서요. 그래서 주요 인물들의 성격이나 사회적 신분, 의식 등이 뭐 선명하게 묘사하고 있고, 굉장히 대부분 다 생동적인 인물들이다. 뭐, 예, 다 달라요. 이 사람도 뭐, 이규민, 이규, 뭐, 무소, 예, 송강, 임충, 이 사람들이 다 생동적이고, 인물들이 그 신분에 따라서 표현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제의 성공적인 표현. 그런데 주제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두 가지라고 했죠. 관핍, 민반. 자, 관이 핍박을 하면 백성이 반란을 일으킨다. 이런 민중의 의지. 그 다음에 그 민중들의 희망을 성공적으로 이렇게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설들을 우리는 보통 이런 인물들을 안티 히어로라고 하는데, 삼국지는 뭐 그냥 히어로죠. 영웅의 이야기들이잖아요, 그죠? 그 조조든 유비든 다 손권이든 영웅들이잖아요, 영웅. 근데 이 소설은 그와는 다르게 안티 히어로예요. 반영웅이에요, 반영웅. 그죠? 도둑놈들이고 뭐 살인자고 뭐 이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범죄자지만 오히려 범죄자가 아니고 사회를 통치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백성들을 위해주고 못된 그 관리들을 공격해서 그들의 재산을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뭐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은 더 거기서 자기들을 핍박하고 갈취하고 하는 착취하는 그들을 그 관리라든가 지배계층을 혼을 내주니까 굉장히 카타르시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소설들, 반영웅의 소설들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아주 뭐 사이다 같은 뭐 그런 효과가 있죠. 그래서 그런 민중의 희망, 바램을 이렇게 잘 반영했던 뭐 그런 소설이다라는 거죠. 속작으로 보면은 후수오전 이 있습니다. 후수오전 뭐 예, 예. 거기 보면 뭐 정사국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호후전 이름을 요 앞에 붙이느냐 뒤에 붙이느냐 뭐 뒤에가 아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앞에 또 후대신 결소전 뭐, 그래 했죠. 탕구지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런 소설들은 다 원본에 따라갈 수가 없죠. 다 아류적인 작품이기 때문에 문학적으로도 그렇게 뭐 원작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속작들은. 그래서 워낙 인기가 있으니까 이런 작품을 해요. 그런데 수호전은 사실 삼국지는 그렇게 뭐 영웅의 이야기니까 덜한데 이거는 굉장히 반영웅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관에서 이것을 검수로 간주한 경우도 많았고 왜냐하면 회도라고 해서 도덕질을 가르치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못 보게 하지만은 사람들은 좋아하니까 오히려 더 많이 보게 되는 뭐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못 보게 하면 더 보죠. 사람들 심리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설 서육입니다. 유형은 신마 소설입니다. 그래서 귀신 마귀가 나오는 소설들 그런 유형이고요. 작자는 오성은입니다. 오성은 자는 예충이고 호는 사양산인이다. 뭐 몰락한 선비 집안이면서 뭐냐 상인 집안 출신입니다. 그래서 23세 때 세공이 되는데 과거를 봐서 출세하려고 했지만은 과거에 계속 낙방을 합니다. 10년 동안 뭐 서너 회 매년 치는 게 아니니까 노력할 만 해서 몇 년 만에 한 번씩 치니까 3, 4회를 과거를 치지만 낙방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한 60세쯤 돼가지고 장흥현의 현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 1년 반쯤 하다가 결국은 억울하게
그 뇌물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쫓겨납니다. 그래서 무고를 당하게 되고 나중에는 뭐 밝혀지지만은 결국 관직한 것이라고는 정팔품된 장흥년 현성 요즘을 하는 걸로 돼 있죠.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좀 불운한 생활을 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작가 홍성은은. 그래서 이 서유기의 연언을 보면은 상당히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원래 이 서유기 이야기는 당나라 삼장이 인도로 가서 불경을 가져와서 온 그 이야기는 원래 그 있어요. 그 대자은 삼장 법사전이라고 해서 10권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현장의 제자인 해릿과 은종이 바로 현장의 이 불교 인도에 가서 불경을 가져온 그러한 것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이렇게 삼장의 전을 쓴 거예요. 앞에 거는 다 뭐냐 수식하는 말이죠. 대자은 뭐 이렇게 대자은사 뭐 있죠. 그래서 백마사도 있고요. 대안탑 뭐 있잖아요. 그죠? 수안에 가면 그 와서 불경을 가져왔던 그것을 모셔놓았던 것이 탑으로 만든 게 그 탑이고요. 그리고 그걸 번역을 하죠. 새롭게 번역을 하는 것이 이제 이때 원래의 삼장법사가 자기가 했던 일이고, 거기에 번역하는데 참여한 게 뭐 신라의 고승도 거기서 참여도 하고 뭐 이렇게 했다는 기록도 있고 그렇죠. 바로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이제 그 실제적인 이야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연언은 뭐냐, 대당서역기라고 해서 똑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현장이 인도로 불경을 가지러 가는 과정을 현장이 구술한 거, 현장이 요걸 직접 구술한 거예요. 구술한 것을 거의 제자 병기가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대당서역기인데, 이때는 보면은 좀 신비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전이니까 객관적으로 좀 선한 것들이 있다면, 이거는 좀 더 신비적인 요소, 그래서 자기 스승을 좀 더 드러내기 위해서 신비한 요소를 좀 더 첨가하게 되고, 요것은 다 당대죠. 당대니까, 제자들이니까 당대고, 송대가 오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대당 삼장 취경 시화라고 해가지고, 요 사서의 요 현장 전하고 대당 서역기, 대자은 삼장 법사전,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한 송대 화본이 옵니다. 이 이야기가 굉장히 제 흥미를 끄는 거니까, 그죠? 한 사람이 수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결국은 그 목적지에 갔다가 돌아온 이야기니까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겠고, 다른 나라의 이야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전설과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 있으니까 재밌으니까, 그것이 이제 화본으로 이렇게 설화인들의 이야기거리가 되죠. 그래서 그걸 이제 이야기거리로 만든 게, 대표적인 것이 대당 삼장 취경 시화. 시화라는 것은 시가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그러한 화본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송대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금대에 오면은 뭐냐, 당삼장이라고 해서 원본, 금대의 연극본이에요. 원본이 있고, 그 다음에 서유기라고 해서 원명대의 작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민간전설에 보면 서촌취경, 즉 서촌이라고 인도에서 경전을 가져온다는 그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민간전설에 굉장히 많이 뜨들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다 바탕을 해가지고 새롭게 창작한 것이 바로 서유기를, 누가? 오성은이 서유기를 완성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조금 중국 소설에서는 조금 특이한, 그죠? 굉장히 많은 상상력이 나오고 뭐 귀신도 나오고 굉장히 재밌잖아요.
서유기도 역시 백화소설입니다. 백화소설. 그래서 여러분이 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직분구로. 판본을 보면은 신각, 출상, 관판, 대자, 서유기. 서유기 앞에 뭐 수식한 게 좀 많죠. 그래서 29권 백회본인데 명대 판본이다. 그 다음에 이타고 비평본, 백회로 되어 있는 이타고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 사람이 비평했는 비평본에 이것도 명대 판본이고요. 삼장 장서 유액전, 서유액전, 이것이 아마 앞에도 서유기 일의 앞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요 10권인데 요 세 가지는 다 명대의 판본이에요. 명대 판본이고 청대도 백회원의 판본이 있다. 내용을 보면은 서유기 우리가 잘 알죠. 서유기 손오공 나오는 거 1에서 8회는 손오공이 태어난 것하고 그 다음에 천국 즉 하늘나라 옥황상제 있는데 가서 난동을 부리는 게 있어요. 뭐 하도 영궁에 가서 개판 치고 여의봉을 자기가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이제 관직 하나 줘서 하늘나라에 있게 하자 해가지고 저 천도복숭 나는 곳에 그걸 지키는 걸로 하죠. 처음에는 관직 좋다고 이러면 건들떡하죠. 나중에 알고는 열받아가지고 청도복숭을 혼자 다 따먹어 버리고 나중에 나오죠. 그리고 하늘의 나라의 군사들하고 싸움하는 이야기 이런 거 나오고 그렇죠. 그러다가 결국 도저히 안 되니까 저쪽에 관세음보살한테 부탁해가 결국은 부처가 나와서 내 손가락에서 벗어나면 네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참 웃죠. 내가 그 누구를 타면은 그죠? 하루에 뭐 8만 리를 가는데 1만 8천이 가니 어쩌니 하면서 그 약속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는 세상 끝에 가서 뭐 5개 기둥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자기 이름 다녀갔다. 제천대성이 여기를 다녀왔다고 딱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부처 손가락에 딱 써놨더라. 그래서 부처가 주먹을 꽉 쥐고 나니까 뭐 그것이 쫙 해서 돌산에다가 이렇게 갇히게 되는 그 이야기가 1에서 8이에요. 그 다음에 9에서 12에는 이제 현장이 등장하죠. 현장이 등장하고 원래는 뭐 부처님이 제자였는데 잘못하다가 다시 인간으로 나와서 이제 이 인도로 가서 경전을 가져오는 임무를 맡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당태종이 자기 어머니가 지옥에 갔던 꿈을 꿨다. 자기 어머니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걸 보게 되고 그래서 그걸 면해주기 위해서 현장을 지원해서 인도로 갈 수 있게 해주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9에서 10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3에서 100개까지는 현장이 손오공을 풀어주고 자기 제자로 삼고 뭐 그 다음에 저팔계도 제자로 삼고 사오정도 제자로 삼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인도까지 가서 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이런 많은 요괴들과 싸우게 되는 그 난이 81개의 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 극복하고 인도 가서 불경을 가져오는 뭐 그런 과정을 이야기한 거. 그 대부분은 굉장히 빨리 가요. 참, 쭉 갔다가, 인도 갔다가 오는 시간은 굉장히 빨리 스스로 있죠. 그까지 가는 기간이 굉장히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그것이 이제 13에서 100회까지 이야기입니다. 주요 등장인물들을 보면 손오공, 삼장, 제팔계, 사오정이 있는데 손오공은 굉장히 용감하고 기지가 있고 완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형상은 굉장히 생동적이고 손오공이 거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손오공을 너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상적인 인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3장을 보면 저팔계가 나오네요. 저팔계는 가장 결점이 많아요. 결점이 많고, 그런데 책을 읽다 보면 독자들한테는 가장 사랑을 받는 인물, 가장 인간적인 인물에 가까운 게 저팔계입니다. 3장은 이 취경, 저 경전을 가지러 간, 불경을 가지러 가는 데의 영도자인데, 초기에는, 처음에는 굉장히 성실한, 뛰어난 손님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야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 3장은 어리석고 평범하고, 게다가 소심하고, 나약한 데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리가 밟지 못하고 고집불통이에요. 그래서 손오공이 저거는 요괴다라고 하는데 요괴가 아니다라고 해가 결국은 요괴한테 잡혀가지고 잡아 먹힐 뻔한 게 한두 번이 아니고 거의 보면 잘 속고, 예. 그러고는 제자 말은 안 듣고 고집불통이고 뭐 그렇게 됩니다. 예. 뭐 그래야 이제 이야기가 형성되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변해버리죠. 그리고 사오정은 보면은 별 특징이 없어요. 개성도 별로 없고 뭐 이렇게 특징은 없는데 다만 작품의 모순을 공고히 하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뭐 내용 중에 예, 별그 묘사에 있어서 역할이라든가 묘사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그다지 중요스럽게 표현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오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서유기의 특징을 보면은, 예, 중국 낭만주의 문학의 최고작이고, 예, 기이한 환상과 풍부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중국 문학에 있어서 좀 모자란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서유기가 굉장히 보충해주는 그런 작품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성적인 인물 묘사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뭐 선의의 조소, 신랄한 풍자, 그 다음에 엄중한 비평의 예술적 결합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조소나 풍자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예술화 시켜서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 귀신 뭐 이런 걸로 나타나지만 뭐 옥황상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우리가 말하는 하늘나라 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그 현실적인 어떤 국가, 나라, 그 다음에 황제 이것을 하늘나라로 이렇게 풍자해가지고 나타내는 그 비리라든가 이런 거 폭로 뭐 이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폭로하고 뭐 그 외에도 뭐 마귀나 이런 것들도 그 탄관오리 뭐 이런 것들을 그죠? 비유해가지고 나타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상당히 뛰어나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백화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언어를 참 잘 쓰고 있다. 그래서 특히 산문과 운문 또는 이 방언, 민간적인 그 시방의 마귀들 이렇게 나타날 때 민간적인 방언이라든가 그다음에 상대하는 것이 대부분 민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 뛰어나게. 이제 그런 게 특징이다. 그 다음에 플롯과 인물은 플롯의 구성이나 인물들의 배치를 굉장히 잘 하고 있다. 굉장히 재밌게 이야기를 이끌어 가죠. 사실 한 100회가 되는데 그걸 보려면 아주 좀 그한데 그 이야기를 굉장히 잘 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체적인 플롯을 잘 짜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재밌어요. 자, 서유기의 속작을 보면은 뭐 많겠죠. 이 속작이 굉장히 많죠. 이거는 뭐 그런 거 보면은 아마 그만큼 인기를 보겠죠. 속서유기,
서유기가 있고 후서유기가 있고 서유보 뭐 그다음에 뭐 사유기, 서양기 뭐 이런 류의 소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유기가 서쪽으로 가서 뭐 유행한다라고 하니까 뭐 동서남북으로 간다든가 더 나아가서 뭐 서양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을 쓴 것들도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 외에도 신마 소설이 있는데 서유가 신마 소설이라고 그랬죠. 대표적인 게 나관중의 북송 삼수 평요전. 내가 평요전이라고 생략해서 말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소설도 신마 소설로도 유명하다. 그 다음에 허중님의 봉신년이 주나라 때 뭐 귀신들을 이렇게 봉해가지고 그 했던 이야기죠. 여기서 현대도 많이 나오죠. 만화로도 뭐 일본 만화로까지 나오는 거뭐할 정도로 그것이 원래 중국 소설이라는 겁니다. 봉신년이가. 자, 이런 것도 있었다. 시간은 좀 됐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병매가 있는데 건병매는 인정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관계된 소설이다 라는 거죠. 인정소설이고 자, 유형은 인정소설이고 작자는 난능의 소소생이다. 소소생은 필명입니다. 지방 선언하는 게 난능 지방의 소소생이다라고. 왜냐하면 가장 원본에 가까운 건병매 사화의 작자가 난능의 소소생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자가 누군지 확실하지 않아요. 뭐 여러 가지 썰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아직도 분명한 사람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자기 이름을 떳떳하게 내세우지 않았으니까. 왜냐하면 소설 내용이 좀 그래서 본인의 이름을 내기는 좀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연어는 보면은 수호전의 제23회에서 27회에 보면은 무송이 자기 형수를 죽이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 죽이냐면 형수가 남성 즉 서문경하고 이렇게 간통을 하면서 그걸 하기 위해서 하다가 이제 결국은 뭐냐면은 남편이 짐스러우니까 남편을 독살하고 코에다가 대못을 박아 죽입니다. 그래서 그 서문경하고 같이 거기서 서문경이 그때 약방을 하는데 거기서 약 사와가지고 남편 뭐 아픈 데다가 서문경한테 간통하는 현장을 이 무대가 알게 돼가지고 덮쳤는데 오히려 무대는 이렇게 무송의 형이 무대예요. 덩치가 작고 이러니까 이 서문경은 덩치도 좋고 거의 뭐 건달이고 돈도 있고 사업도 잘하고 그런 친구인데 발로 들고 차가지고 가슴을 차가지고 이 무대가 넘어져요. 그리고 완전히 마누라가 간통한 걸 알고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얘가 병들어 누워 있어요. 그래서 간호하는 척 하면서 이 방금년이 결국 서문경이 약방을 경영하고 뭐 장사 여러 가지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약방도 경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약방에 가서 독을 사와가 독살을 해요. 그러고는 코에다가 대못을 받고 귀에 받고는 결국은 화장을 해버립니다. 그걸 시체를 그하기 위해 좀 화장을 해버려가지고 나중에 무송이 와서 형을 찾으니까 형이 없고 뭐 오니까 이미 무송이 그때 그 하러 가죠. 출장 갔다 왔는데 그 형은 죽고 이제 제사 지낸다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알아봅니다. 왜 갑자기 죽었는지. 그러다 알아보니까 소문에 결국은 뭐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알아보니까 서문경하고 간통했고 그로 인해 가지고 형이 얻어맞았고 그러다가 아프다가 죽었다. 그러니까 보니까 나중에 그 시체를 그만한 관리를 만나서 이제 알게 되죠.
독살당했다는 거. 그래서 형수를 나중에 그 형수를 안토한테 소개했던 예, 그 할멈이 있는데 차집 하는 할멈 그 중매해줬던 그 할멈하고 그 할멈도 죽이고 자기 형수도 죽이고 그다음 서문경도 죽이고 해서 세 사람의 그 형에 대한 복수를 하는 이야기. 그래서 그 죽이고 나서는 자기가 죽였다 하고 자수를 해요. 참 대단한 사람인데 고성이 자수하다가 이제 나중에 자기가 저 유배를 가다가 나중에 탈출해가지고 이쪽에 어디 갔냐면 양산박으로 가게 되는 그 이야기가 이 어디냐면은 소설에 나옵니다. 이 무성 이야기예요. 요 부분을 23, 24, 25, 26, 27 오해되는 것을 백회로 만듭니다. 백회로 만들어서 주인공이 뭐냐? 무송은 하나의 장치로 쓰는 거죠. 이야기 장치로서 쓰고 그래서 부유물로 만들고 서문경과 방금년, 형수였던 방금년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서 낸 소설이 바로 이 금병매입니다. 그러니까 금병매는 다른 앞에 세 가지 소설과는 다르게 개인이 창작해낸 거예요. 물론 이제 수호전의 일부분을 차용을 했지만 이야기 내용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소재도 달라지고.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는 개인이 소설을 창작한 새롭게 이야기를 만들어서 장편의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영웅 이야기니 뭐 반영웅이나 뭐 귀신 뭐 신마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가장 바로 그 당시에 명대에 명말에 있었던 바로 그 당시 사람들의 생활을 가장 잘 표현했던 소설이에요. 그래서 소위 말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역사에 정식 역사에서 기록한 일반 당시 사람들의 어떤 기록한 역사서보다 오히려 금병매에 나오는 것이 그 당시의 일반 백성들이 사는 사회상을 더 잘 알 수가 있다라고 할 정도로 금병매는 당시 사회상을 소재로해서 쓰는 소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상당히 가치를 두고 있는데 옛날에는 이 금병매가 뭐냐면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고 세계관은 이야기죠. 그래서 너무 그쪽으로만 하니까 옛날부터 나올 때 얼마 안 돼가 검수가 됐고 그래 됐는데 계속 검수로 되지만 굉장히 유행을 했고 아마 사회주의가 중국에서 사회주의가 그 개혁 개방되기 전에는 금병매를 함부로 연구조차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원본을 보기도 금병매 사본 같은 경우에는 원본을 완전히 보기도 힘들었고 도서관에 그 도서관에 있더라도 그거는 연구 목적으로만 여러 위대 그 학교 측에 허가를 받아서 연구 목적으로만 볼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나와 있는 사업은 또 굉장히 좀 음란한 부분은 생략된 게 몇 줄씩 있고 그래 놓는 건데 근데 이러한 내용이 좀 남녀 간의 어떤 그 사랑 이야기가 위주인 유격적인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걸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 연구하는 타당성이 있어야 되니까 옛날에 공산주의 시절에 중국에서는 그래서 그 다 뭐냐면은 이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가치 사회 역사적으로 그만큼 가치가 있다 이런 쪽으로 초점을 둬서 옛날에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개방되고는 이제 이것을 하나 역사적인 어떤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문학적인 관점에서 이제 금병매를 보고 판단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은 이제 누구나 연구할 수는 있지만은
자, 그래서 판본을 보면은 사화본이 있습니다. 건병매 사화라고 해서 소수성이 지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문장은 좀 매끄럽지 않고 투박한 면도 좀 있어요. 그리고 산동방언을 많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언어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민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산동 방언을 썼다고 해서 뭐 작가를 뭐 산동에 누가 아닐까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그것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개정본을 보면 제1기서 검병매라고 하는데 1100회본인데 형대 장축파가 사화본을 개정해가지고 비평한 거예요. 그래서 문장을 굉장히 정연하고 방언은 좀 삭제하고 해서 한 건데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요거 제1기서본이에요. 제1기서 검병매본인데 자 그리고 봅시다. 내용은 1에서 79에는 뭐냐 건달이고 부자인 상인이죠. 부유한 상인인 서문경과 여부인 방금류 이주의 건강한 생활인데 이주의 어떤 사랑 이야기. 그래서 여기 나오는 주인공들은 뭐냐면 다 20대 후반이고 30대 초반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랑하는 거는 좀 다르겠죠. 뭐 10대들이 사랑하고는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 남녀가 간 육체적인 사랑,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테마가 돼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만 나오는 게 그 사회의 부패라든가 또는 사람의 심리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이거는 우리가 좀 보면 여러분이 홍등이라는 영화를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하고도 조금 비슷하다 그런 것도 좀 있어요. 한 가정에 있어서 여러 처첩들이 어떤 알력과 뭐 다툼 뭐 이런 것들 나오는 건데 자, 그 다음에 80에서 100회까지는 이 주인공이 있던 방금년의 죽음과 여기서는 서무경도 죽습니다. 서무경도 죽고 방금년도 결국은 죽게 되고 네, 우성이 와서 죽게 되죠. 그걸 찾았어요. 나중으로. 그래서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서문경의 사이에 있던 진경제와 방금년의 그 춘매는 누구냐? 방금년의 몸종이었어요. 그래서 춘매의 엄란한 생활을 그리고 있고 나중에 가서는 서문경의 유복자인 효가가 아들이죠. 아들인 효가가 스님으로 이렇게 출가하는 걸로서 자기 아버지의 어떤 죄과를 그거 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자기가 출가를 해요. 출가하는 걸로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불교적인 맛이 좀 난다라는 게 마지막 이런 데서 좀 그렇죠. 처음 나올 때 보면 뭐 색공하고 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불교적인 맛이 조금 나요. 자, 주요 등장인물 보면 서문경, 방금년, 이병하, 춘매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냐? 여기에 가운데 글자죠. 금, 병, 매. 그래서 금병매입니다. 금병매인데 남자 주인공은 서문경이에요. 이 토고 지방에 사는 지방 유지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은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돈으로 자기가 관직을 사요. 그래서 관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서 와서 관리가 된 사람보다 더 정무를 잘 봐요. 일을 더 잘해요. 하는데 보는 거 보면. 그래 보면은 그 어떤 과거 제도 당시 명대 말의 과거 제도가 얼만큼 그 비효율적인가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주는 거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쪽으로도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색정가다. 색을 굉장히 밝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자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대부분 좋아하는 게 보면 유부녀예요.
과부나 유부녀나 뭐 인삼을 굉장히 대부분 보시면 뭐 기생 아니면 과부고 유부녀고 그렇습니다. 수많은 여자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돈도 가고 뭐 친구 부인까지 해가 친구를 결국은 죽게 만들고 그 부인을 차지한 게 바로 이병화예요. 이병화 바로 집에 있는 이병화 뭐 담장 넘어가지고 뭐 재산을 다 이 서문경한테 주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굉장히 겉모술수가 뛰어납니다. 뛰어나고 그래서 당시 사회의 모순과 악을 대표한다라고까지도 하는데 부정적으로 굉장히 많이 성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당시에 보면은 어떤 권력자들이 행하는 악에 비하면 그죠? 서문경이 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한 개인이 그 사회에서 살아남고자 했던 뭐 그런 행위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고 보면 서문경을 꼭 그렇게 악의 대표로 볼 거는 조금 이제 뭐라고 할까 사회주의적인 어떤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전체적으로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사업과 재벌들이 하는 행위하고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뭐 보면 우리 돈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직검의 어떤 그런 영화들도 많죠. 뭐 그런 거 이래 보면 서문경을 보면 그런 데서 서문경을 그런 영화를 보다 보면 그런 경우에 서문경을 자꾸 이렇게 그런 데서 볼 수가 있는데 모습을 그만큼 일단 상업자본주의 시대 그때 명대가 거기 상업자본주의 시대인데 그렇게도 평가합니다. 그런데 어떤 대표적인 인물 우리가 봤던 그 두십낭의 이야기에 나오는 소설에 나오는 그런 손부 같은 손부보다 더좀 뛰어난 겉모술수에 뛰어난 친구가 이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그런 상인들 좀뭐 그럴까요? 그 당시에 조금 그런 돈으로 상인으로서 부를 축적하면서 사회에 그죠? 좀 더 기성세대에 들어가고자 했던 사람들의 모습들을 전부나 성경 이런 쪽에서도 상당히 볼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방금년은 보면은 거기에 비해서 뭐냐 가난한 노비예요. 그래서 굉장히 뛰어난 외모도 있고 그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는데 이 가기로 들어갔다가 결국은 그 늙은 주인이 이 방금년을 갖고 싶어서 하다가 그 부인한테 결국 들켜서 결국은 방금년을 내쫓아야 되는데 쫓지는 못하고 결국 뭐냐 이 늙은 주인 남자가 가장 자기 가까이 있는 자기 집에 새들어 있는 무대 무송의 형이었던 무대 못나고 가난하고 뭐 이렇게 찐빵 장사하는 무대한테 결혼시킵니다. 결혼시켜서 그러면서도 계속 그 주인하고 만나는 뭐 이 방금년이 뭐 그러다가 결국 주인이 실험 앓다가 결국 죽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쫓겨나죠. 쫓겨나고 무대하고 쫓겨나서 이렇게 살다가 이제 무송을 만나게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되는데 그래서 방금년에 보면 가진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몸 하나밖에 없고 그러다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굉장히 교활합니다. 교활하고 그 다음에 시기심이 많고 또 핵정적이요. 그래서 성경도 색을 밝히지만 방금년도 굉장히 색을 밝히면서 또 굉장히 현실적인 여자예요. 현실적인 여자이고. 근데 이병헌은 보면은 부잣집 부인이에요. 부인이었고 뭐
그런데 굉장히 온화하고 이런데 남편으로서 역할을 안 하고 내 애들 밖에 나가 친구는 하고 술이나 마시고 이래서 좀 이렇게 신경질이 면도 있고 이렇지만은 나중에 서문경의 부인으로 들어와서 는 이게 셋째 부인인가요? 방금이 다섯째 부인이 되고 들어와가지고는 뭐 돈 있고 자기가 가니까 굉장히 온화하게 돼요. 온화하게 되는데 그런 성격적인 변화가 이상하다. 근데 이상한 게 아니고 원래 이래 온화한 사람인데 에, 자기 남편이 하자가 그렇게 만들어 버렸죠.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이병화가 굉장히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알력이 있어요. 이거는 돈 많고 이거는 가난하고 가진 건 없고 그래서 이 아이를 서문경이가 원래 첫째 부인한테는 일찍 딸 하나 놓고 첫째 부인이 죽었고 그 다음에 오월랑이 첫째 부인이고 뭐 그런데 그러고는 애가 없다가 이병화가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는데 결국은 방금년이가 시기해가지고 서문이 아이 놓으니까 굉장히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방금년이 시기해가 결국 고양이를 훈련시켜가지고 이 고기를 가지고 고양이를 훈련시켜가 결국은 이 고양이가 이병아 애한테 달려들어가지고 애가 경기 들어가 결국은 죽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뭐 그만큼 방금년은 좀 교활하고 시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춘매는 방금년의 몸종입니다. 몸종인데 이것도 조금 색정적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렇지만 방금년한테는 굉장히 잘했죠. 몸종이니까 둘이 잘 어울리는데 나중에는 방금년이 서문경이 죽고 나서는 서문경의 큰 원래 맞이 딸이 첫째 딸이 이제 사이 결혼했는데 그 사이인데 사이가 저 수도에 갔다가 거기서 그 사이 집안이 조금 정치적으로 위험하니까 결국은 이쪽으로 보냅니다. 사위를 그 친정으로 보내는데 또 사위하고 같이 오는데 성문경 집에 머물러요. 머무르는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재산도 좀 이렇게 줘가지고 관리 좀 하라고 해서 머무르는데 근데 이 진경제가 서생 출신이고 뭐 이런데 이 친구가 장인을 본받습니다. 따라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방금년하고도 관계를 맺고 준매하고도 그러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서문경이가 죽고 나서 방금년하고 관계 맺는 것이 들통이 나가지고 결국은 방금년이 하고 다 쫓겨나요. 방금년, 준매, 그다음에 서문경의 사이 진경제가 결국은 쫓겨납니다. 쫓겨나게 되고 그래서 방금년은 이 하고 춘매는 그 기생집에 팔려 나가요. 기생으로. 그래서 한때 방금년은 나중에 무송한테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춘매는 기생을 하다가 고위직 관부를 관리를 만나가지고 결국은 관료 부인이 돼요. 관료가 원래 부인은 죽고 해서 여기서 첩으로 들어갔다가 완전히 부인이 되게 되고 그러면서 뒷부분은 이 춘매가 이 서문경의 사이를 자기 사촌 오빠라고 해서 불러들여가지고는 진경제하고 뭐또 그런 관계를 맺고 뭐 이러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뭐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래서 뒤에 보면은 이제 어쨌든 그러나 진경제는 이 여기에 장인이 서문경을 따라주면 다 실패하죠. 실패하고 쫓겨나고 뭐 이렇게 그러는데 그렇게 또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의 어떤 서생이라는 계층의 무능함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건병매의 특징은 보면은 굉장히 그 성격 묘사가 굉장히 뛰어나다. 네, 각 사람의 성격이나 심리 묘사가 굉장히 뛰어나요. 뛰어나고
그 다음에 인물들을 굉장히 특징 있게 변형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현실을 폭로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뭐 이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들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면서 그것을 이제 비판하는 어, 그런 것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실 폭로의 시비판 정신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당시 명말의 어떤 모순들을, 그런 상황들을 굉장히 잘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굉장히 표현하고 있기, 그게 이제 구대이기 때문에 그런 일상 언어를 뛰어나게 잘 사용하고 있고 생동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쩌면 이게 한 특징이겠지만 대담한 색정적인 묘사로 예술적으로 성공했다. 즉 아주 색정적인데 이걸 묘사하면서 이게 예술적으로 성공하도록 한 거죠. 이것이 외설이 안 되고 외설이 아니고 외술로 이렇게 딱 끝까지 머물 수 있게 아주 절묘하게 묘사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후의 소설 금명매가 사람들을 많이 보니까 막 그 속작도 나오고 이렇죠. 그런데 다 실패하는 게 뭐냐? 이런 현실 비판이라든가 뭐 언어의 뛰어남, 뭐 사람들의 성격이라든가 심리면서 이거는 안 보고 사람들이 다 뭘만 그 후에 작가들이 보느냐면 이 색적 묘사에만 집중해 버려요. 그러면서 이걸 도를 넘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외설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의 속작들은 그걸 넘지를 못하죠. 뭐 심지어 요즘 나오는 뭐 그것도 뭐 금병매가 나오는데 보면 대부분 다 이쪽으로만 치중을 하죠. 색정적인 묘사에만 치중하니까 다 무슨 성인물처럼 그렇게 돼버리죠. 원래 금병매는 전체는 그것은 거의 일부분이고 그것을 예술적으로 얼마나 성화를 시켜냈냐가 중요한데 그걸 못하면 외설이 되어버리죠. 자, 평가를 보면은 기존의 역사, 영웅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뭐 기존의 역사 이야기, 영웅 이야기, 이거 삼국지, 뭐 이거 소설의 이야기, 또 환상의 세계, 요거는 서유기. 여기서 벗어나서 실제 현실을 반영하여 중국 통속 소설 사상의 새로운 장을 펼쳤다. 즉 새로운 바로 가장 인간적인 이야기들을 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대 소설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깝게 다가가는 소설이 되는 거고 이후에 어떤 이후에 우리가 보면은 홍루몽이 중국 소설의 최고봉이며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홍루몽도 결국은 이런 인정소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홍루몽이 나올 수 있도록 한 토대를 마련했다라는 겁니다. 홍루몽과 금명매의 차이는 홍루몽은 한 10대 후반의 사람들이 사랑하는 주인공들이 사랑하는 이야기. 이거는 20대 후반에서 30대, 40대까지의 성인들이 사랑하는 이야기니까 다르겠죠. 확실히 뭐 묘사하는 것도 다르고 사랑하는 자체도 다르고 사랑하는 행위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가장 성인적인 소설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어릴 때 금병매 봐야 아무 그걸 느낄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최소한 뭐 여러분처럼 대학생 성인이 되고 나서 금병매를 봐야 확실하게 금병매의 어떤 참 모습을 볼 수 있지. 그죠? 청소년때 보면 자꾸 뭐만 보여? 특징적인 것밖에 안 보이니까 예, 옳게 볼 수가 없죠. 명대 이제 금병매가 유행하니까 여기에 대한 속서가 나옵니다. 뭐 옥교리 잡고 그죠? 옥교리거든. 성대에 보면 속금병매라고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아요.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금병매. 또 설정적인 조석이 가니까. 그 다음에 뭐 청대도 신정고봉 비평
예, 삼세보, 경림, 하영, 뭐, 키라는데, 역시, 뭐, 민국에 보면은, 금옥몽, 해가지고, 역시 뭐, 나오는데, 그렇게 뭐, 뛰어난, 문학적으로 뛰어난 게 별로 없습니다. 이런 거는 뭐, 그냥 옥고요리와 석금병리 정도, 그런 게 있더라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예, 수고 많았습니다.